경북도청이 이전하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안동과 예천 지역은 교통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3차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에 나서고 이 같은 변화된 환경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신도청 이전 초기 안동에서 도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둘러싼 혼선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교통체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됐습니다. 또 중앙선 철도 복선화에 따른 안동역 이전으로 안동의 교통 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여기에 맞는 새로운 선진 대중교통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신도청과 예천을 연계한 3차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에 나섰습니다. 안동, 예천 또 신도청을 함께 어우르는 교통망 구축과 함께 필요하다면 새로운 어떤 교통기법을 도입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신도시를 운행하는 노선을 늘리고 시내버스 노선망을 안동 시내 주요 과로에 분산해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버스 운행 정보인 광역 BIS 시스템을 도입해 정시, 정속, 안전 운행을 담보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 버스의 위치라든지 도착 시간 등 운행 정보를 상세히 알려줌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안동터미널에서 신도시 간에 노면 전차인 트램을 검토해 한 차원 높은 대중교통체계를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트램 도입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맞는 운송수단으로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안동시는 3차 대중교통계획 수립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이 경북에서 포항에 이어 경주에도 도입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시 후 300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새로 설치된 단말기 화면을 쳐다봅니다. 버스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는 물론 포항에도 지난 2008년 도입된 것에 비하면 늦은 편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경주에는 차가 자주 없는데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거 보고 빨리빨리 알 수 있으니까 버스를 더 이용하는 것 같아요. 경주시 버스 정류장 800여 곳 가운데 버스 승객들이 많은 시내와 관광지 100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승객 수가 적어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의 버스 이용객은 휴대폰을 이용하면 버스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주 시내버스 160여 대의 모든 도착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버스에 장착된 GPS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주시 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기 때문에 버스 고장이나 돌발 상황 등에 대한 경주시의 관리 감독도 강화됩니다.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뿐만 아니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포항과 울산을 지나는 12개 노선 정류장과 외곽 지역 200여 곳에도 버스 정보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경주시는 내년까지 경주 전역에 실시간 버스 정보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얼마 전 영주 시외버스터미널이 새 건물로 확장 이전을 했는데 그런데 불편한 진출입 설계와 좁은 주차장, 기대에 못 미치는 편의시설로 불편이 오히려 가중돼서 확장 이전이란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가흥 택지지구에 새로 문을 연 영주 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이 엉뚱하게 운전석 방향에만 설치돼 있어 정작 승객들은 차도로 걸어 내려와 택시를 잡습니다. 터미널 내부 도로는 좁고 일방 통행으로 설계돼 역주행 차량과 택시, 진출입 버스가 뒤엉키기 일쑤입니다. 터미널이 시 외곽으로 옮기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승객이 늘었지만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서 늘 만원입니다. 어떻게 이전에 찾으셨네 그래도? 여기 하나 비어가지고. 겨우? 네. 어차피 새로 옮겼잖아요, 좋은 데로. 그래서 좀 크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별로 생각보다 안 넓네요. 터미널 진출입 동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설계 단계부터 있었지만
결국 고쳐지지 않고 개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입출구가 현재와 정반대 방향으로 계획이 되었다면 공영주차장 이용이나 택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터미널 내부 편의시설도 기대에 크게 못 미쳐 확장 이전이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버스 정류소를 한 번 지으면 몇십 년 갈 건데 기왕이면은 손님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래 했으면 참 좋을 건데 그게 아주 미흡합니다. 영주 터미널은 하루 평균 1,400명, 주말이면 최대 1,700명이 이용합니다. 영주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장소인 만큼 시설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지난해 8월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일부 구간의 경우 기대와 달리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시민 불편이 더 커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선 개편 이후 반년이 다 돼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구시의 대책이 주먹구구식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의 한 버스 정류장. 그 전까지는 서문시장 등 시내까지 가던 노선이 3개였지만 지금은 하나로 줄었습니다. 환승을 해도 노인들은 다리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럼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게 그게 제일 불편하고 진짜 제일 불편한 것이 노인들이라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대구시는 노선 개편으로 배차 간격이 0.4분 단축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개편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523번의 경우 노선 개편으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왕복 시간이 166분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운행을 해보니 194분으로 30분 정도 더 걸렸습니다. 113개 노선 중 운행 시간이 용역 결과보다 더 길어진 게 절반에 가까운 55개에 이르고 이 중 10분이 넘은 경우는 30개가 넘었습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버스 60대를 줄이다 보니 노선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지만 배차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용역 결과보다 운행 시간이 더 길게 나올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지난달 말 55개 버스 노선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차를 해놓고 배차 시간을 맞추려고 거는 대구시에서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기사들 역시 준공영제 이후 거의 없어졌던 난폭 운전이나 과속 운전을 부추기는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늦게 들어가면 기사를 쉴 틈이 없는 거죠, 솔직히. 그래도 몸 피로는 쌓이는 거고 손님들한테 친절은 도망가는 거예요, 솔직히. 내 몸이 피곤한데 어디서 친절이 나오겠습니까? 대구시는 또 다른 대책으로 승객이 적은 16개 노선에서 버스 19대를 빼 승객이 많은 노선 10곳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 대를 빼더라도 기존 노선에 대한 큰 지장이 없는,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감차를 해서 거기서 빼서 차량을 빼서 이걸 이제 승객이 많은 노선에다가 좀 집어넣어서 그 수요를 조정하는. 하지만 이 역시 한쪽은 더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선이 그저께부터 대폭 변경됐습니다. 새로 생긴 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성을 높이고 신도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9년 만에 바뀐 건데요. 노선 개편 뒤 첫 평일인 오늘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 뒤 첫 평일인 오늘 13개 노선이 지나가는 228 기념중앙공원 앞 버스 정류소입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새로 바뀐 노선표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공무원들은 노선 안내에 진땀을 뺍니다. 이거 원래 이거가 508번 이거가 갔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거가 없어졌다 이래가지고. 그렇지. 요게 요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코스는 똑같더라고. 자주 이용하던 노선이 없어지자 시민들은 당혹해합니다. 힘이 들어 죽겠어. 막 헷갈려가지고 막 죽겠다. 막 이걸로 간다 저로 간지 막. 지금 이제도 안내 아저씨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전체 시내버스 노선의 약 40%나 되는 45개 노선이 조정됐지만 홍보가 부족했다는 불평도 나옵니다.
그래 그게 안내가 안 되고 홍보가 안 되니까 그래 오늘 일부러 좀 일찍 나와가지고 계속 걷고 있는데 그래도 못 잡겠더라고. 그래 지금 뭐 이 버스 노선 이거는 지금 행정이 엉망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구시청 콜센터 120번과 상황실에는 오늘 오전까지 노선 안내 전화만 2,000건이 넘었고 노선 안내 홈페이지 접속은 평소의 3배가량 늘어나는 등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노선 개편 후 환승률은 26.1%로 예전보다 5.2%포인트 늘 것으로 예상돼 대중교통을 갈아타야 하는 시민도 부쩍 늘어 당분간 시민 불편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타던 버스가 없어져서 좀 불편한 점은 있긴 한데 일단 저 환승도 한번 해보고 노력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구시는 연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내년 초 이번 개편 노선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권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신도청 시대를 맞아 안동문화방송 뉴스데스크가 오늘부터 투앵커 체제로 운영됩니다. 신도청 시대 개막을 앞둔 기획 뉴스를 오늘 첫 순서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도청 신도시를 둘러싼 교통 환경을 홍석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예천 시내를 출발한 시내버스가 도청 신도시로 진입합니다. 아파트와 도청, 도교육청을 하루 6대의 버스가 2시간 간격으로 경유합니다. 오늘 첫날이었고 기분이 좀 새롭습니다. 예천에서 읍내에서 돌아다니다가. 안동 시내버스도 이달 중순부터 신도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구시가지를 관통해 신도시로 가는 황금 노선인데 무려 30대 가까이 투입합니다. 안동시는 11번 버스의 종점을 20km 더 연장해서 밤 11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신도청 천연숲 남쪽의 시외버스 정류장은 이달 말부터 고속버스 운행이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하루 2회인 북대구 노선은 이달 말 8번까지로 확대되고 동서울과 강남터미널은 하루 최대 14번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은 윤곽을 드러낸 반면 신도시와 고속도로를 잇는 광역교통망은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에 신도청 주 진출로인 서의성 IC 연결도로는 아직 국가 도로계획에 반영조차 안 됐습니다. 뒷북 행정입니다. 이것을 조기에 개통해야만이 균형 발전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지 않나. 도청과 교육청이 21대의 대구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로 한 점도 신도시 대중교통망 안착의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여기에 안동 예천 택시 영업구역과 신도시 버스 보조금의 도비 분담 비율이 조기에 조정되지 않을 경우 신도시 교통망이 혼선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방송 소식입니다. 안동 시내와 도청 이전 신도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어제부터 운행을 시작했죠. 그런데 운행 이틀째인 오늘 버스 운행이 갑자기 중단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 시내를 관통한 시내버스가 도청 신도시로 접어듭니다. 도청 이전에 맞춰 어제부터 신도시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틀째인 오늘 도청 앞 버스 정류장에선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신도청까지 연장 운행되던 11번 시내버스가 운행 하루 만에 전격 중단된 겁니다. 회사 자전거를 왜 못 갑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등에 그것을 회사 간에 도청 간에. 안동시는 신도시를 10분 간격으로 연결하는 이 노선에 대해 안동의 3개의 버스 회사가 격일로 운행하는 공동배차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2개 회사 노사의 근무 조건 협상이 운행 시작 이튿날까지 타결되지 않아서 이미 공고된 버스 운행이 멈춘 겁니다. 해당 노선은 29대의 버스가 투입돼 밤 11시까지 운행되는 신도시의 핵심 구간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의 큰 기대를 모았지만 초반 파행 운영으로 그 빛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며 건강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서울에서 성주봉 한방사우나를 잇는 버스 노선이 확대돼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는 동서울과 성주봉 한방사우나를 잇는 직통버스 노선을 연장하기로 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경상북도에 노선 연장을 신청한 후 경기도 및 운수업체 등과 협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노선 변경으로 기존의 동서울에서 은척터미널 간 종점이 성주봉 한방사우나로 변경돼 3.8km가 연장 운행됩니다. 힐링의 메카로 불리는 한방산업단지는 연간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성주봉 자연휴양림, 힐링센터, 한방사우나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절별로 산나물 축제, 하계 페스티벌, 눈꽃 축제 개최와 한방 테마체험관 등 다양한 시설이 설비돼 활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제대로다. 제대로 만든 진짜 맥주. 클라우드. 호남선 KTX 개통에 따라 익산역 환승버스 정류장에도 시외버스 노선이 확충됐습니다. 시외버스는 증설됐지만 열차 도착 시각과 버스 출발 시각이 겹치는 등 승객을 배려하지 않은 시간표로 버스 이용객은 거의 없습니다. KCN 금강방송 심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역 환승버스 승강장입니다. 호남선 KTX 개통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외버스가 기존 21회에서 60회로 늘었습니다. 익산역을 오가는 시외버스는 늘어났지만 열차 도착 시각과 시외버스 출발 시각이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주와 군산으로 가는 시외버스는 KTX 도착 시각과 겹치거나 도착 시간 전에 출발하는 버스가 허다했습니다. 열차 도착 시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8시 18분에 도착한다면은 여기 버스는 한 8시 한 33분 정도 약 한 15분 공간을 줘야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간 오고 내리는 사람 오고 열차 도착하고 버스 간 다음에 열차 오면 뭐 되겠습니까? 이 때문에 익산역 환승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특히 익산역과 김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하루 6회 운행되고 있지만 고작 10명이 태운 것이 전부. 버스기사들은 열차 도착 시각과 배차 시각이 터무니없이 달라 도로 위에서 기름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동하는 시외버스는 막차가 오후 8시 10분으로 오후 8시 18분에 도착하는 KTX 열차 도착 시간과 맞지 않을 뿐더러 막차 시각이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버스 운행 시간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좀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손님이 많은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차를 좀 배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버스 운행 시간을 다시 좀 조정하려고 그래요. 호남선 KTX 개통과 함께 연계 교통망이 구축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겠다는 계획이 탁상 행정으로 기름만 낭비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KCN 뉴스 심은경입니다. 오는 4월부터 KTX 증편으로 익산역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주나 군산에서 익산역을 거치는 시외버스가 거의 없어 익산역 이용에 불편이 큰데요. 전라북도가 익산역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지금보다 6배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하면 익산역을 거치는 KTX는 하루 86편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시외버스가 익산터미널만 오갈 뿐 익산역을 거치지 않아 익산역에서 KTX를 타기가 불편합니다. 전주에서 시외버스를 타면 익산터미널까지만 가기 때문에 익산역까지 가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는 4월부터 KTX 정차역인 익산역과 정읍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주와 군산, 김제, 부안에서 익산역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현재 21회에서 124회로 지금보다 6배 넘게 늘립니다. 고창에서 정읍역 시외버스는 65회, 부안에서 정읍역 시외버스 노선은 17회가 신설됩니다. 하지만 터미널에서 역을 오가는 승객이 줄기 때문에
택시업계 반발이 예상됩니다. 익산 택시 기사들은 터미널에서 역까지 가는 손님이 줄어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KTX 이용객의 불편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익산역과 정읍역을 거치는 시외버스 편성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내버스나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익산역이나 정읍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교통체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 익산역과 정읍역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신설되면 두 역의 기차 승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설 연휴가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즐거운 마음과 함께 도로에서 보낼 시간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경기도가 설 연휴를 대비해 특별 교통 대책을 포함한 민생 안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박하나 기자가 전합니다. 2,770만 명의 이동이 예상되는 이번 연휴.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사 중인 도로 구간 중 통행이 가능한 곳을 임시 개통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해 시내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시외버스는 강릉과 목포, 청주 등 29개 노선에 49대의 버스를 늘려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도민들의 안전한 귀성 귀경길을 위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합니다.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방송과 교통정보뿐만 아니고 교통안내전화 1688-900을 통해서 막히는 구간이라든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알려드려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대설 예비 특보 발령 시에는 제설 작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45개 보건소에 상시 대기 인원을 배치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박하나입니다.
제동장치 이상으로 내리막을 질주하던 마을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화물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놀이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휴일 사건 사고 김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버스가 화물차를 건물로 밀어 넣었습니다. 축산물 가공업체 작업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후진하려던 마을버스가 주택가 내리막길을 따라 질주하기 시작한 것은 오후 2시 10분쯤. 기사분이 차에 올라오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차가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려가더니 옆에 차 치고. 버스 운전자가 내리막길을 더 내려가지 않으려고 운전대를 꺾어 건물 앞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밖에 있던 화물차가 완전히 안으로 들어갔을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화물차와 작업장에 사람이 없어 큰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안전서가 대대적인 바다수색을 벌입니다. 조개를 잡기 위해 갯벌에 들어갔다 실종된 70대 여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갯벌을 찾은 다른 가족들은 밀물대가 돼 해안으로 나왔지만 이 여성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변에서 제법 떨어진 해상에 12살 남자 어린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순찰 중이던 인근 해경안전센터 근무자가 바다로 뛰어들어 어린이를 구해 민간 구조선에 무사히 옮깁니다.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강, 바다에서는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승합차가 내리막길에서 돌진을 해서 행인들이 다치고 승용차 2대도 부서졌습니다.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서 승객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원석 기자가 모았습니다. 승합차 한 대가 식당 앞 승용차의 옆면을 들이박은 채 멈춰서 있습니다. 갑작스런 소란에 시민 수십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골목에 서 있던 승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승용차와 행인들에게 돌진한 건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이 사고로 31살 이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인근 음식점 유리창 일부도 깨졌습니다. 경찰은 시동을 거는 순간 차량이 갑자기 움직였다는 승합차 운전자 80살 최모 씨의 말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승객 없이 텅 빈 시내버스 한 대가 길 옆에 멈춰 있습니다.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버스 뒤쪽에선 소방관들이 연신 엔진에 물을 뿌립니다.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갑자기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쯤. 이 사고로 승객 40여 명이 대피했고 차량 부품 일부가 타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버스회사 측은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난 점 등으로 미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는 전남 광양에 있는 방앗간 창고에서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불로 인근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창고와 참깨 등 곡물이 타 96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에 있던 참깨 더미 쪽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1헥타르를 태웠습니다. 네,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에서는 시신 한 구와 또 신변을 비관한 유서가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서호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포터 차량 한 대가 온통 그을려 있습니다. 차량에 불이 붙은 건 어젯밤 8시 50분쯤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의 한 야산에서였습니다. 차량에서는 49살 이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와 유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씨는 유서에서 돈이 없으니 친구도 다 떠났다, 25일을 굶어봤다는 등의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차에 불을 질러 스스로 숨을 끊었고 이 불이 야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은 울주군 직원과 육군 53사단 장병 등 400여 명이 동원된 끝에 진화됐고 소나무와 잡목 등 산림 1헥타르를 태웠습니다. 비슷한 시각 울산 중구 혁신도시에서는 오토바이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39살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 중이던 1톤 포터와 픽업 트럭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A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의 한 원룸에서는 20살 김모 씨 등 부산 모 대학의 재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 안에서는 불에 탄 이불과 침대, 바닥에 떨어진 소형 에어컨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만취한 상태로 잠든 사이 원인 미상의 불이 났고 학생들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입니다. 오늘 에는 마의 11월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년 11월이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생긴 괴담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9월의 첫날부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9월 괴담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연희계에는 11월 괴담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11월이면 연희계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크게는 사망사건부터 연이어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등 매년 연희계를 뒤흔들었던 11월 괴담. 그런데 올해는 이보다 2달 앞선 9월 괴담이 만들어질 기세입니다. (9월이) 시작되는 날 연희계에는 이병헌이 50억 원 협박 사건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8월 말 20대 여성 2명이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촬영한 이병헌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 2명을 자택 주변에서 검거하고 집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병헌을 협박한 20대 여성들이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지연으로 밝혀져 더욱 놀라움을 줬는데요. 그러던 중 11일 이지연 측이 이병헌의 그만 만나자는 통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서 충격을 줬습니다. 11일 한 매체는 이지연이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을 만났고 이병헌이 8월경 만나지 말자고 하자 이에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병헌의 소속사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3개월 규제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9월 2일에는) 한류 스타 장근석이 20억 원 탈루 혐의에 휩싸였습니다. 2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장근석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20억 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유명 연예인들의 해외 진출을 담당하는 H사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죠. 이에 장근석 측은 생방송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H사 조사 과정에서 우리 측에 소명 자료를 요청한 건 맞다. 문제가 되고 있는 H사와 관련해 연예인들이 다 같이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자료를 제출한 후 국세청으로부터 연락받은 건 없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여자친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중이 사건 12일 만에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김현중은 2일 오후 경찰 조사를 위해 송파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는데요. 차분한 헤어스타일에 블랙 셔츠를 입고 등장한 김현중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짧은 대답만 남긴 채 서둘러 경찰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정 한 말씀만 말씀해주세요. 혐의 중에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조서 성실해서 왔고 조서 앉으시라고요. 카메라 가리려고요. 네, 조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혐의 중에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김현중은 약 4시간의 조사를 마친 뒤 3일 새벽 1시경에 취재진의 눈을 피해 조용히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13일 후인 지난 15일, 김현중은 폭행 혐의와 관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김현중은 2년 동안 서로 믿고 사랑했었던 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주어 정말 미안하다. 남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김현중의 사과문 게재가 이번 사건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일에는)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가 빗길 교통사고에 휘말려 멤버 은비와 리세를 잃었습니다. 레이디스 코드 멤버들이 3일 새벽 지방 스케줄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중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장에서 멤버 은비가 사망하고 리세와 소정이 부상을 입어 이송됐으나 장시간의 수술과 의식불명을 이겨내지 못하고 7일 오전 리세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의 발인식에는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인 준이와 애슐리가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는데요. 안면 골절 수술로 리세의 발인식에만 참석할 수 있었던 소정은 휠체어에 탄 채 눈물을 흘리며 고인과 작별 인사를 나눠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미처 꿈을 다 펼쳐보기도 전에 너무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은비와 리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1일 오후 5시에는 남편 서세원과 이혼 소송 중인 서정희가 경찰서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정희는 경찰 조사를 위해 5일 미국에서 돌아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출국 때와 달리 당당히 카메라를 마주한 서정희는 경찰서에서도 취재진들에게 담담히 심경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은 이혼에 관련돼서 남편이 저를 타격하기 위한 모든 계획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돈을 빌렸다고 하지만 이 모든 조작된 것들은 밝혀질 것이고 그것들을 제출할 것이고 저는 협조할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서정희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조사에 적극 임할 뜻을 밝혔는데요. 저는 이 유사한 형태의 모든 범죄적인 형태의 일들을 사실은 여러 번 보아왔고 남편이 개입됐고 계획했던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 기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는 이번 사건이 이혼 소송의 연장선에 있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 조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전했습니다. 이혼 소송에 이어 사기 혐의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서세원, 서정희 부부. 또 다른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들 부부에게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2일) 새벽에는 빅뱅 멤버 승리가 차량 전복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경찰은 12일 새벽 서울 용산구 반포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승리가 몰던 외제차가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아찔했던 사고 장면은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으나 승리는 구급차를 타고 가던 중 부상이 심하지 않다며 바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승리는 간출혈이 발견돼 입원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이 문틈에 끼거나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문 양쪽 끝 작은 틈으로 한 아이의 손이 빨려 들어갑니다. 문에 손을 대는가 싶었지만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르고 애기도 많이 울고 순간 근데 그게 2, 3초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어요. 아이의 손 모형을 갖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문에 대고 있었는데 역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상담 가운데 58%가 이런 손끼임 사고였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다친 어린이가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 기준은 10mm 이내인데 반해 만 2세 아동의 새끼손가락 굵기는
평균 7, 8m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빠르고 근력이 있다 보니까 바로 손을 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대로 밀려 들어가서 빼지 못하는. 보통 문이 닫히다가도 중간에 사람이 감지되면 다시 열리지만 손끼임을 감지해 문 열림을 중단하는 장치는 고비용 때문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타이완이나 일본처럼 커다란 위험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문이 닫힐 때 아이들의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보호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이 손이 끼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문이 열릴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노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간 허용 간격은 10mm. 하지만 어린이 손가락마디 평균 폭은 이보다 작아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애기 손이 작아서 점점 더 이제 문이 열리려고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없었으면 못 뺐을 것 같아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피해 사례 648건 중 절반 이상이 문이 열릴 때 손이 끼는 사고였는데 피해자의 92%가 만 6세 이하였습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반사신경이 느리고 또 근력이 약하다 보니 한번 말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대로 빼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엘리베이터에는 이처럼 주의 표시가 부착돼 있지만 키가 1m 안팎인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대만과 일본은 어린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우는 얼굴이나 상처난 손이 그려진 그림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끼임 주의 표시와 손가락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부모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노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평소 너무 자주 이용해서 그런지 얼마나 위험한 공간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 무감각해지기 쉬운데요. 사소한 부주의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사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한 남성. 목줄을 한 애완견이 미처 타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문이 닫혀버립니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자 애완견은 그대로 딸려가 허공으로 뜹니다. 엘리베이터가 두께가 얇은 목줄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5mm까지는 감지가 가능하나 애완견 줄이라든지 줄넘기 줄, 특히 학생들 가방 끈 같은 경우 두께가 얇은 경우에 끈 같은 경우는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틈 사이로 아이들의 손이 끼는 사고도 많습니다. 어린아이 손 모양의 모형을 엘리베이터 문에 대봤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대로 문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럴 땐 억지로 잡아당기지 말고 지지대 등을 이용해 문과 문틀 사이를 최대한 벌리고 구조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한 지하철역, 전동 휠체어를 탄 남성이 엘리베이터 문을 들이받자 문이 부서지면서 그대로 추락합니다. 문이 밀리는 것을 막아주는 도어슈라는 장치가 있지만 외부에서 충격을 주면 장치가 빠져버려 밀리게 됩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멈춰 갇히게 되면 강제로 문을 열어 무리하게 탈출하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열린 문 틈으로 떨어져 추락사할 수 있고 문틈에 끼이는 등 2차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는 지난 10년간 300여 건이 발생해 91명이 사망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전동차 타실 때 상황이 어렵더라도 발 디딜 부분은 꼭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에 발이 빠지는 사고가 한 해 6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잡한 퇴근 시간 전동차에서 떠밀린 회사원 최모 씨는 승강장 틈에 발을 헛디뎠다 허벅지까지 빠졌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열차 출발 전 겨우 몸을 빼냈지만 다리 전체에 멍이 들어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를 못 보고서는 그냥 혹시 문이 닫히고 그냥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이처럼 승강장 틈으로 발이 빠지는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모두 320여 건.
한 해 평균 65건이나 됐습니다. 대부분 승강장이 곡선으로 휘어져 전동차와의 간격이 넓어지는 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간격이 10cm가 넘는 곳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운동화의 폭을 재봤더니 채 10cm가 되지 않는데요. 문제는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들이 붐빌 때 몸이 떠밀리다 보면 발이 이 같은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메트로 운영 역사 120곳 가운데 간격이 10cm를 넘는 역은 83%에 이르고 최고 간격이 20cm에 이르는 역도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어린아이가 틈에 걸리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기준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유지양입니다.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입니다. 승객이 열차에 몸을 던지듯 탑승합니다. 일명 지하철 다이빙입니다. 일부는 다른 승객에 튕겨나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멈춰섭니다. 승객들이 몸을 밀어붙이듯 열차에 올라탑니다. 이 과정에서 가방이나 몸이 끼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사고 가능성을 알면서도 무리한 승차를 감행하기 일쑤입니다. 출근길에 이제 워낙에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시간에 맞춰서 타야 되고 그럴 때 급하게 뛰다가 이렇게 다치는 순간에 딱 그 찰나에 들어가면 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기관사의 안내 방송은 무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문제는 승객들의 무리한 승차가 출입문 고장이나 운행 지연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열차 정차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평상시 열차가 열리고 닫히기까지는 14에서 17초. 그런데 승객이 꼬리를 물고 탈 때는 40초가 걸립니다. 2배 이상 지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운행 지연이나 사고 발생의 책임은 철도 운용사가 떠안기 십상이어서 결국 문제의 해결책도 스스로 꺼내야 할 상황.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은 4호선 과천역에서 70대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가방이 낀 채로 끌려가 다친 사고에 대해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측에 60%의 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승객의 위험한 승차를 막을 통제 강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방에 낀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막 무리하게 탄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안 보여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요즘에 여기 이제 4호선도 많이 이용하는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서울 시내 지하철 출입문에 사람이 낀 사고는 2010년부터 5년간 총 1,400여 건. 시민들의 안전 불감 속에 위험천만한 승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이 또 멈춰섰습니다. 고장으로 멈춰선 열차를 끌어가려고 온 열차까지 멈춰서면서 지하철 1호선 열차 운행이 4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인천과 천안으로 향하는 전철 운행도 하루 종일 차질을 빚었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인천의 열차가 신탁역에서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현재 개찰구는 진입 통제라는 말이 적힌 줄이 쳐진 채 막혀 있습니다. 개찰구로 들어가려는 승객은 역 관계자가 막아섭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전동차가 엔진 고장으로 멈춰선 건 오후 1시 40분쯤. 열차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인천행 플랫폼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었습니다. 2시간 뒤에는 견인 열차마저 고장을 일으키면서 지하철 1호선 인천 방향 운행은 4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시청역에선 그 구원 간 열차에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던 거예요. 구원 간 열차에? 네, 구원을 한 열차에 제동장치. 잇따른 고장 사태로 지하철 운행이 오후 내내 사실상 마비되면서 발이 묶인 시민들은 곳곳에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1호선이 못한다고 해가지고 2호선을 해가지고 신도림에서 환상에서 부천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너무 시민으로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은 오후 6시쯤 재개됐지만
운행 중단에 따른 차질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영화 어벤져스2 촬영으로 일부 도로 교통이 통제된 데다 지하철마저 고장으로 마비되면서 나들이 나선 시민들은 하루 종일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달리는 전동차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승객들을 위협해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4호선 열차는 또다시 고장으로 멈춰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전해주시죠. 네,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8시 20분쯤입니다. 1호선 청량이행 열차에 타고 있던 이 남성은 서울역 인근에서부터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자들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180cm의 남성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승객들은 다음 정거장인 시청역에서부터 내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남성은 종강역에서 잠시 하차했다가 다시 다음 열차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작업 등을 통해 조금 전인 오전 9시 49분쯤 이 남성을 1호선 서울역에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노숙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8시 10분쯤에는 오이도 방향으로 가던 지하철 4호선 열차가 제동장치 고장으로 미아역에서 멈췄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근길 열차 운행이 3분에서 5분가량 지연돼 승객 1,9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기관사가 차량 이상을 감지하고 열차를 세웠으며 고장 확인 뒤 안내방송을 하고 승객들을 하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열차를 경기도 시흥 차량사업소로 보내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철 4호선 고장은 지난 6일과 19일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